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행복관. 10여 년 전에 삶이 힘들고 불행하게 느껴져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 행복 공부를 하였다. 주변 환경이 내 바람대로 변하지 않기에 나 자신이 변하도록 노력을 했다.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그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였다. 내 안의 자만심과 고집, 그리고 그 고집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과 고통을 헐헐 털어버리니 분노와 미움이 서려있던 얼굴이 편하게 변하기 시작하였고 나 자신이 한결 자유롭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의 꿈과 소명을 다시 찾게 되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세상 행복연구소를 시작하게 되었다. 개인의 행복은 참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가족 간의 정이 넘쳤던 어린 시절은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하다. 오늘날 GDP가 높은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으며 부탄이나 코스타리카 등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는 물질적인 부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최근 행복학의 흐름은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미시간 대학교의 크리스 피터슨 교수는 행복은 나무에서 자라지는 않지만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말한다. 그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와 함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동 실험을 하여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 소질 목록, 창의성, 호기심, 열려있는 마음, 용기, 정직, 친절, 지성, 공정성, 리더십, 용서와 자비, 중용과 겸손, 자제력, 훌륭함에 대한 인정, 감사하는 태도, 희망, 유머, 영성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희망, 사랑,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이다.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바쁜 삶에 지칠 때 산에 들어가서 숲과 바위와 바람, 그리고 새소리를 들으며 기운을 회복한다. 필자도 한때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아 칼바위 능선을 타고 아슬아슬한 바위를 넘어 북한산성에 올라가기도 하고 삼각산 백운대에 올라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기도 하고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산속에서 조용히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세월의 수많은 경험들을 떠올려보고 했다. 저녁 무렵 산사에서 울려오는 범종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에 잠겨있노라면 내 안에 밀려온 잔잔한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하여 지금도 가끔 산을 찾아 조용한 시간을 홀로 보내곤 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네틀은 행복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쁨과 즐거움 같은 순간적인 느낌을 말한다. 자신이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 쏟아지는 눈물을 체험한 적이 있지 않은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흘린 눈물. 수많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난 후에 경연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러한 느낌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삶에 대한 만족을 말하며 살면서 느낀 기쁨과 즐거움, 고통과 슬픔을 비교해보고 전체적으로 삶이 더 즐거웠고 기뻤다고 판단할 때의 흡족함 혹은 행복을 말한다. 노년에 들어서 그동안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행복을 느끼는 경우
그 모습은 흡족하거나 만족한 표정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으로 인한 행복을 말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 즉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삶, 즉 스스로 선택한 자기 실현의 삶을 구현한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의 행복은 자신의 소명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 갈 때 나타난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은 인간 본연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런 권리 중에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임을 200년 전 미국이 독립할 때 선언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수백만의 가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가 생존과 관련한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면 생존 욕구가 해결되어 자기개발이나 여가 선용,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개인이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감이 올라가리라는 사회심리학자의 주장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사회적 행복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정책을 중앙아시아의 소국인 부탄에서 오래전에 시작하였다. 부탄은 1972년부터 서구에서 발전의 척도로 사용해온 국민 총생산이란 지표 대신 국민 총행복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제 발전보다 국민 총행복을 국가의 정책으로 내세워왔다. 부탄의 국민 총행복 지표는 심리적 행복, 건강, 교육, 시간 활용, 문화적 다양성, 거버넌스, 지역사회 활력, 생태 다양성, 생활 수준 등을 핵심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접근은 영국의 삶의 질 지표, 캐나다의 웰빙 지표, OECD와 UN의 삶의 질 관련 연구와 더불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도 기존의 행복 지표를 확장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먹거리, 자치분권, 환경, 기후변화, 평화, 일자리, 금융, 그리고 지역 공동체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행복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들은 한국인의 개인적 행복감뿐 아니라 사회적 행복감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된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갈등과 싸움이 줄어들고 더 많은 평화가 향유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홀로 해본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행복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번째 이야기, 행복한 교도소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책 읽기, 음악 듣기, 걷기 운동, 기부 중에서 한 가지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14번째 이야기 행복한 교도소. 오늘날 미국의 경찰에 의한 소수민족, 특히 흑인에 대한 과도한 진압과
그로 인한 살인 행위는 수십 년 이상 경찰관들의 머리와 손발에 익숙한 오랜 관행의 결과물이다. 1972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 수감된 사람들의 수는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50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전체 교도소 인구의 거의 20%에 해당되며 평균 수감 기간은 63개월에 해당한다. 미국의 교도소는 모두 긴 복도와 새 창살, 엄격한 교도관이 통제하고 있는 짐승우리 같은 환경이다. 지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음으로써 범죄율을 줄이려고 예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교도소는 더 뛰어난 사기꾼을 양산하는 값비싼 범죄자 훈련장으로 타락해버렸다.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험악한 교도소에서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의 영향으로 범죄를 학습하게 되고, 출소 이후에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겪는다.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유명한 제임스 큐 윌슨은 오늘날 미국의 사법제도를 만든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다.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곧이어 나머지 유리창도 모두 깨질 것이다 라는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한 장은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되어 불법 거주자와 마약 중독자를 모이게 하여 공공기물 파손을 포함한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미국이 사소한 위반 행위를 하는 시민도 과격하게 체포하여 삼엄한 감옥에 쳐넣어 무자비하게 다스림으로써 범법 행위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수감자는 해가 갈수록 늘기만 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론이었을 뿐인가? 아니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잘못 실행한 것인가? 인간을 무자비하게 다루어 다시는 사소한 위반 행위까지 하지 못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겁을 내지 않고 위반 행위를 더 자주 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위반 행위에 대한 벌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서로 나쁜 것을 배우면서 더 큰 범죄자로 양산되었는가? 아마도 후자의 설명이 더 납득이 간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굳이 피해를 보면서 위반 행위를 선호하지는 않기 마련이니까. 대서양 너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는 정반대의 실험이 실행되고 있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남쪽으로 96km 떨어진 할렌 교도소는 자작나무와 소나무 숲, 그리고 오솔길이 얽혀있는 완만한 구릉지에 자리 잡고 있다. 수감자는 바닥 난방이 있는 개인 전용방이 주어지고, 평면 텔레비전과 전용 욕실, 수감자들이 요리할 수 있는 주방에는 접시 등 주방용 도구가 잘 갖추어져 있다. 도서관, 암벽 등반 연습용 벽, 음악 스튜디오도 있다. 할렌 교도소는 약 250명의 마약 밀매범, 성범죄자, 살인범이 수감되어 있는 높은 철창으로 둘러싼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이다. 노르웨이의 바스테위 섬에는 마지막 형량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중범죄자 115명이 수감되어 있다. 이 교도소에는 교회와 식료품점, 도서관, 영화관, 일광욕 베드 및 스키 슬로프가 있어 고급 리조트처럼 보인다. 수감자들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쟁기질을 하고 씨앗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요리할 뿐 아니라 나무를 베어 목공일을 하면서 지낸다. 교도관들은 유니폼을 입지 않고 수감자와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한다. 교도관들은 2년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수감자와 친구가 되는 것이 그들을 하대하고 모욕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배운다. 2018년 노르웨이와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할렌과 바스테위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수감자들의 재범률은 지역사회 봉사를 선고하거나 벌금형에 처해진 범죄자들과 비교할 때 거의 50%가 낮았으며,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40%나 더 높았다. 미국의 경우 수감자의 60%가 2년 뒤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지만 노르웨이의 바스테이는 16%에 불과하다. 행복한 교도소 방식은 미국의 가혹한 교도소 방식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비싸지 않을까? 경제학자들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하였는데 노르웨이 교도소의 수용 비용은 유죄 판결 건당 평균 6만 151달러로 미국의 약 2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과자들의 범죄 횟수가 줄어서 노르웨이 법 집행기관은 한 건당 7만 1226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그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금액은 6만 7천여 달러이므로 노르웨이 정부는 약 7만 달러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범죄 희생자 수가 줄고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지켜지므로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바스테위의 소장인 톰 에버하르트는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대하면 그들은 쓰레기가 될 것이다. 인간처럼 대하면 그들은 인간처럼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 노르웨이의 수감자들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수감자들이 이미 보여주었다.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엄격한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범죄를 줄일 수 있는지 혹은 인간적인 대우를 통하여 범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통해 논쟁되어 왔다. 1차 대전 후 승전국들이 패전국인 독일과 맺은 조약인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대에 프랑스로부터 돌려받은 알자스 로렌 지방을 넘겨주고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여야 했으며 잠수함이나 신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군대도 10만 명으로 제한받았고 1320억 마르크란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이처럼 가혹한 조약은 독일인들로 하여금 히틀러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가져왔고 결국 2차 대전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다. 한반도에 관심 있는 독자는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을 돌이켜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가혹한 경제 제재가 북한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 쥐가 궁하면 고양이도 문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 인간도 가혹하게 대하면 더욱더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한 국가인 북한을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와 국제관계를 통하여 평화의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효과적이지 못한 벌칙과 제재를 던지고 인간답게 대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여야 할 때이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4번째 이야기 행복한 교도소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번째 이야기 우주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효과적이지 못했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15번째 이야기 우주의 마음 행복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생각납니다. 미국의 한 부유한 기업인이 가난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한적한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놀면서 슬금슬금 일하고 있는 어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기업인은 그 어부에게 더 열심히 일하며 큰 배를 마련하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부는 그 기업인에게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하느냐고 되물었지요. 그러자 그 기업인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여 더 큰 돈을 벌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살면 더 좋지 않으냐고 답변했죠. 그러자 그 어부는 나는 지금도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면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하여
지금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미래에 올 불확실한 행복을 찾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답변이지요. 행복은 지금 여기서 만끽해야 하지 내일로, 미래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행복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주 마음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류는 광대한 우주 속에 작은 은하계에 속한 지구별에서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서 살아오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 산과 강, 하늘을 볼 수 있다.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곳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으며 더운 여름만 있는 아열대 기후의 지역에서는 사시사철 따뜻한 환경에서 열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고 또 추운 겨울이 대부분 차지하는 냉대의 기후에서 생활하는 곳에는 빙하와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물, 식물이 공존한다. 지구를 벗어나 달나라 여행을 한 닐 암스트롱은 검푸른 배경의 우주 공간에 찬란하게 푸르디 푸른 지구가 보름달보다 더 커다란 모양으로 아름답게 떠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하였다고 말한다. 우주 공간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먼저 감탄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지구의 소중함에 대하여, 지구의 생명체에 대하여, 우주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조물주의 존재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평소에 생각하던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한 질문을 하는 즉시 그 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기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암흑과 같은 어둠 속의 우주 공간에 홀로 남아있을 때의 그 느낌과 체험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우주 공간에 가보지 않은 필자로서는 어쩌면 산사에서 혹은 수도원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침묵 속에 있을 때의 체험이나 깊은 산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일 때의 두려운 느낌 혹은 경외감과 매우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 둥근 보름달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환상적이고 경외스러운 느낌을 갖게 된다. 어린 시절에는 달을 보고 소원을 빌 정도로 달에 대한 신비스러운 감정을 가졌는데 우주에서 우리가 살던 지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 숨이 막힐 체험을 했다면 지구를 생각하는 사고가 180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 역시 달라지지 않을까? 수십만,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자연과 동물, 식물의 보금자리로 지구는 21세기 우리의 과학 지식으로는 넓고 넓은 우주 공간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증명된 유일한 별이다. 앞으로 우주 기술이 발전하면 수백 년 광년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체가 사는 별을 발견할 수 있겠으나 지구에 가장 가까운 달이나 화성에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에서, 산속에서, 바다에서 생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지만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이들 평범한 사람들도 생존의 문제 때문에 가족 구성원끼리 혹은 마을 주민끼리 싸우기도 한다. 물이나 햇볕 혹은 지역 이권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된다. 서로가 대화가 되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나서 싸우고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는 살인과 약탈로 치닫게 되곤 한다. 영토를 둘러싼 자그마한 분쟁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 치달아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개개인에게 평생 남길 아픈 상흔과 고통을 남기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우주인이 우주 공간에서 체험한 우주의식, 우주마음 혹은 지구의식, 지구마음을 간접 체험을 통하여 갖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싸움,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까?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만이 남아있게 되며 지구에 평화가 존재하지 않을까?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보는 것만이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주인이 되어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명상을 통해서 혹은 우주 속 아름다운 지구 행성의 속살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깊은 산, 계곡, 바다, 호수 등에서도 작은 우주를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5번째 이야기, 우주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번째 이야기, 의식 수준과 행복감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16번째, 의식 수준과 행복감.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소음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 시계의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TV 소리, 길을 지나는 차 소리, 출퇴근 시에 마주치는 다양한 소음들, 집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소음에 시달린다. 조용한 곳에 잠시 있으려면 오히려 적응이 안 된다. 오히려 소음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된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집에서 TV를 틀고 심지어는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산속에서 라디오를 틀고 산행하는 기이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진 내 귀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사람은 5가지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식욕, 수면욕, 성욕 등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이다. 둘째는 비나 바람, 여러 가지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피하여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이다. 셋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공동체나 모임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이다. 넷째는 존경, 지위, 명예를 추구하고 싶은 자존감의 욕구이다. 다섯째는 자아 완성과 자아 실현의 욕구이다.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와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는 모든 동물이 갖고 있고, 세 번째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무리지어 사는 원숭이나 코끼리 등의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게 하는 욕구는 네 번째 자존감의 욕구와 다섯 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내 안에 갖가지 욕구들, 나의 바람,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불평불만, 이 모든 것을 듣기 시작하는 데서 나를 찾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판소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흔히 폭포수 아래에서 소리 공부를 하면서 득음을 한다고 한다. 득음이란 문자 그대로 소리를 듣는 것, 곧 자신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을 말한다. 폭포수에서 울려나오는 굉음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목소리를
원하는 대로 가다듬는 수련 과정의 절정이 득음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외쳤는데, 나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세상이란 폭포수 아래에서 나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 그것은 나를 알기 위한 과정이다. 내가 나 자신을 알 때 남들이 나를 묶어 놓으려는 동아줄로부터 탈출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므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 평화는 이처럼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의식하는 연습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평화가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에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짓는 미소 속에 틀에 핀 한 송이 민들레를 통해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매 순간마다 평화를 느끼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마주치는 우주의 경이로운 순간임을 알아챌 때 이 순간에 평화를 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다. 내 안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는 상호 긴밀한 것이며, 세상의 평화는 내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평화를 내 안에 담는 마음이 세상 평화의 시작이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평화가 머무는 공간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평화를 위한 가장 큰 세상이 된다. 일상생활 속에 내 안의 목소리는 희노애락의 다양한 감정을 지닌다. 기쁘고 즐거운 감정, 슬프거나 화가 난 감정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 정신치료학자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와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는 근육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근육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운동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백만 번의 임상실험을 진행한 결과 우리의 감정과 의식 수준을 17단계로 제시하였다. 호킨스 박사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크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배하는 단계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지배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을 약하게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단계에는 수치심이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으로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의 순으로 되어 있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단계에는 용기에서 시작하여 중립,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으로 발전해 나간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할 때는 대체로 오만함의 특징이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할 때는 겸손함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인간의 의식은 감정과 행동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수치심이란 의식은 굴욕의 감정을 지니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욕망이란 의식은 갈망이란 감정을 지니고 집착이란 행동을 낳게 한다. 자존심이란 의식은 경멸이란 감정을 갖고 과장하는 행동과 연계되는데, 포용이란 의식은 책임감이란 감정을 지니고 용서란 행동을 가져온다. 호킨스 박사에 의하면 인간의 85%는 자존심 이하의 단계이며 5%만이 사랑 이상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말한다. 내가 어떤 의식 수준에 있는가를 알면 왜 내가 현재 감정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잘 이해하고 나의 욕구와 연계하여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길 경우 남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자신이 어떤 의식 수준에 있는지를 자각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 점차 높은 의식 수준에 상응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인류는 과거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 인터넷 그리고 여행을 통해 세상을 더 잘 알고 있으며 좋은 영향과 더불어 나쁜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평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의식 수준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행복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흥미롭게도 후킨스 박사는 이러한 의식 수준과 행복감의 관계를 수많은 실험을 통하여 밝혀왔다.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는 행복감을 더 자주, 강렬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아주 부정적인 에너지의 단계인 수치심, 죄책감, 증오의 단계에 있는 사람의 행복감은 각각 1%, 4%, 5%에 불과하며 슬픔, 두려움, 욕망의 단계에 있는 사람도 9에서 10%의 행복감만을 느낀다고 말한다. 자존심의 단계에 있는 경우 행복감이 22%로 증가한다. 긍정적인 에너지의 단계인 용기의 수준에서는 55%, 중립의 단계에서는 60%, 자발성의 단계는 68%로 증가한다. 포용의 단계부터는 71%로 증가하고 이성의 단계에서는 79%로 올라선다. 사랑의 단계에서는 89%에 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단계에서는 96%로 거의 행복한 단계에 이르고 기쁨의 단계에서는 99%, 평화와 깨달음의 단계에서는 100%로 행복감이 최고조로 된다고 말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면 그 엄청난 영향력으로 우리의 행복감 역시 올라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6번째 이야기, 의식 수준과 행복감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번째 이야기, 최고의 의사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갖기 위하여 남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